윤석열은 자기가 갑행세를 하니까 저렇게 골로간 거예요. 원래 정치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겉보기로는 을처럼 행동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만 하더라도 대통령인데 을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가 많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을이 안 되겠다고 이렇게 허리를 딱 세우고 당당하게 한번 논쟁해 보자 이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죽이듯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들도 그런데 판사들도 법정에서 보면 이상하게 원래는 의심이 가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 이게 헌법과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인데 네. 의심스러우면 유죄로 하거든. 특히 정치인과 그 정치인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요. 판사 출신이나 검사 이런 사람들이 법정에 오면 예컨대 고발사주 사건 손준성 검사 경우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자까지 다 찍혀 있지만 그래도 이 고발장을 제3자가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네. 합리적 의심이 완전히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죄 이렇게 줬잖아.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뭐 김용 부원장이나 이런 이재명 측근 이런 사람들은 구글 타임라인 가지고 부재증명을 다 해도 안 받아줘. 배척. 이게 언론사도 시험 봐서 들어가잖아요. 네. 판검사도 시험 봐서 들어가잖아요. 시험 봐서 뽑힌 사람들의 이상한 에리트 의식인데 국민이 선택해서 선출한 공직보다 시험 봐서 들어간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정치 혐오를 표현하고 정치인을 비하하고 이런 거를 자기의 어떤 위상과 자기의 지성을 뽐내는 방법으로 이걸 쓴다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나라에 다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특히 이게 심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뭐 SNS 때문에 또는 뭐 유튜브 때문에 뭐 극우 세력이 결집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소통해서 서부지국 때려부시고 폭동 일으키고 했다고 해서 막 SNS 위험하다 막 그러잖아요. 기자들이. 네. 근데 그게 없었으면 이재명 대표 라이브가 없었으면 그렇지. 어떻게 사람들이 국회로 쫓아갔겠어. 나도 이거 불편한 지점이야. 네, 그리고 국회 포위해가지고 진짜 문자 부시고 다 끌어내도 국민들은 알지도 못해. 네. 언론만 딱 잡아버리면. 맞아. 그리고 우리가 이동통신과 이 유튜브와 SNS 덕분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다 알았고 그 시민들이 그걸 저지하는데 곧바로 참여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플랫폼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자기 당 의원들을 단톡방에서 다 불러들이고 네. 의원들이 한 마음으로 쫓아가고 그게 가능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명함을 다 봐야 되는데 언론 덕분에 우리가 계엄령을 저지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 전혀 아니죠. SNS 덕분에 유튜브 덕분에 저지한 거예요. 네. 우리가 80년 광주 때는 광주만 고립시켜놓고 언론을 통제해버리니까 국민들이 몰랐잖아요. 그렇죠. 제일 큰 차이가 그거예요. 네. 80년에 계엄령하고 이번 2024년에 계엄령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몇 가지 중에 네.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뉴미디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거시 미디어는 매번 SNS의 해악만 이야기해. 유튜브의 해악만 이야기한다니까. 그래놓고 자기들도 유튜브 따로 하잖아. 구독자 늘리려고 애를 그치. 엄청 써. 저 때 거야. 계속 외치면서. 진짜 너무 가증스럽다니까. 아니 나는 원래 그런 게.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이 그걸 더 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매불쇼 위상을 확인해 준 거예요. 매불쇼에서 제가 한 말을 가지고 막 그 썸네일에 붙여갖고 난리 올리면 났어요. 조회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게 1등의 아픔이거든. 우리 아파요? 네, 최우 선생은 너무 어머니를 그렇게 위로해 드리도록 하세요. 이거 너무 아파가지고 조금 무섭기까지 했거든요. 그럼 말 나온 김에 바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지난번 수요 난장판에 나와서 인물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진짜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때도 야 이거 괜찮겠어요라고 했지만 이 정도 난리가 날 거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수없이 많은 언론이 일주일 내내 이것만 다루는 거야. 이것만 다루지는 않았어요. 아니, 근데 그래도 바닥된 반응을 보이면 안 되지. 여기 유튜버의 해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다루다. 지금도 네. 유시민 작가의 발언으로
기사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많이 다루긴 했어. 어마어마하게 다뤘죠. 흐뭇하더라고요, 근데. 흐뭇해요? 큰 나무 밑에 숨으니까 내가 거의 같이 나온 걸 아무도 몰라. 본 사람들. 웬만하면 최강욱은 타겟팅 되기 좋거든. 근데 웬만하면 써먹었을 텐데 워낙 그래. 큰 나무 옆에 있으니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유시민 작가 그거 혹시 보셨어요? 나온 줄도 몰라. 나온 줄도 몰라. 그건 아주 좋네요. 말하자면 그래. 악플이 많이 달린 기사인데 우리 지난번 방송 어마어마했어요. 왜 그런 거 하는 분들 있더라고. 댓글 읽기. 네. 댓글 읽기. 네. 그런 느낌으로 오늘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게 그 반응들을 보면 네. 저도 다 살펴봤는데 모든 게 다 들어있어 그 안에. 지금 이 탄핵 정국의 본질적인 어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왜 미디어가 이런 식으로 내란 세력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민주 세력 사이에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면서 저쪽에 발언권을 그렇게 많이 주는가? 왜 여론조사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가? 도대체 종편이나 이런 데 나가서 평론하는 비평가들은 왜 저러는 건가?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댓글들이 많더라고. 야, 근데 이 부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언론사도 혼냈고, 평론가들도 혼냈고, 정치인들도 혼냈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문에서 박살을 냈기 때문에, 야,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당사자가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거의 어쨌든 유시민 작가님 관련된 얘기밖에 없었잖아요. 내가 한 개만 우선 할까? 네. 내가 제일 초기에 나온 반응 중에 하나인데 입틀막. 이틀 막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고민정 의원이 맞아. 이제 일극 체제 얘기하면서 입틀막 윤석열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제일 내 눈에 띄는 악플이었어. 저는 그게 요 부문은 이제 정치인 부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입틀막을 해요? 못하죠. 공권력도 없고. 아니 무슨 언제 입틀막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재명과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 뭐 어떤 세력을 비판하는 거는 건전한 표현의 비판이고, 자유고. 표현의 자유고 표현으로. 네. 내부적인 다양성이고 그렇죠. 그 내부에서든 밖에서든 누군가 자기들이 한 주장에 대해서 그거 이런 문제 있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면 그래 입틀막이래. 그 입틀막. 야 이건 진짜 야, 그거 맞는 키다. 야 너님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 맞는 키야.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네. 나도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네. 내가 하는 비판은 내부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민주적 행동이고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입틀막이다. 저도 그게 근본적으로 저도 궁금하더라고. 그렇게 사라질 것 같으면 이 세상 살기가 이렇게 힘들겠냐고. 네. 너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네. 근데 그 특정인을 한 분을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다 그 논리로 하거든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것은 매우 건전하고 다양성 굉장히 좋은 거다. 필요하다. 그거 막지 마라라고 얘기하는데 자신들에 대한 비판은 갈라치기고 밀어내기고 축소시키는 거고 이틀막이라고 그 논리는 다 같이 쓰는 논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악플이야 일종의. 요건 악플이다. 그건 악플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요건 악플.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거다. 필요하다. 그거 막지 마라라고 얘기하는데 자신들에 대한 비판은 갈라치기고 밀어내기고 축소시키는 거고 이틀막이라고 그 논리는 다 같이 쓰는 논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악플이야 일종의. 요건 악플이다. 그건 악플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요건 악플.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나 기분 나빠. 이렇게 악플 쓰는 거야. 이게 이제 굳이 따져보자면 그동안에 이제 입 닫고 조용히 있으니까 자기 존재감도 없고 어디 가서 이렇게 댓글 공격으로 상처받을 일이 없었는데 유 장관님이 언급을 해주시니까 또 그게 이제 자기한테 댓글이 달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싫다는 거죠. 굳이 따져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말을 어쩌다가 한 번 했는데 언론이 그거를 또 집중 조명해 주니까 이게 커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댓글이 막 달리더라. 근데 거기다가 이제 유시민 작가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기 입장에서는 상처다. 뭐 이런 논리를 굳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굉장히 그 기분 나쁘다. 아무튼 저는 그 매우 모순적인 그 태도 때문에 저도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요거는 뭐 유시민 작가님하고 막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팬덤 정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비판이거든요. 나보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뭘 억울해요?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궁금한 거 물어보라고 해서 한 물어본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이제 연관은 되는데 네. 이제 뭐 계속 팬덤 정치를 극복해야 된다고 왜 그래? 왜 나빠? 근데 이제 그게 이른바 친문 세력이라고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김경수 전 지사가 그 얘기를 하면 네. 근데 팬덤이 엄청 강했던 게 문 대통령이에요 또. 네. 그렇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팬덤 최초로 팬덤을 노사모. 만들어낸 게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이야. 네. 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히 팬덤 정치의 개척자들이고 최고봉이에요. 그럼 왜 나쁘냐고. 나쁘지 않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부러움이에요. 부러움. 기본적으로. 그 팬덤이 내가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맞아. 만들고 싶어서 얼마나 환장들을 하는데 자기는 안 생기는데. 우리 여기 팬덤 있는 사람 누가 있냐고. 유시민 작가님. 유시민 작가. 오. 나는 광장 안티 팬덤 정말. 그러니까 사실 정치도 인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팬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정치 세력화하고 그것이 다른 정치 운동으로 연결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팬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왜 나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요지를 보면 이틀막기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관련이 되는 거는 이제 이런 논리죠. 민주당은 이재명 1극 체제다. 네. 네. 그 이 1극 체제를 만들어낸 것은 개딸들의 이재명 팬덤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리고 조금만 이재명을 비판하면 몰려들어서 입틀막을 시키려고 그런다. 네. 근데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데 민주당이 이렇게 1극 체제로 되어서 내부 다양성이 없어지면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 그렇지. 딱 그 논리죠. 요 논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다 언론에서 다 퍼뜨리는 논리인데 이제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 1극 체제가 좋은지 다극 체제가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선험적으로 1극 체제가 좋다, 다극 체제가 좋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누구나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그리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당 내부 선거를 통해서 대표도 뽑고 후보도 뽑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 과정이죠. 네. 이 과정이 공정하면 주어진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당원의 뜻이 어떤 한 리더를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고 복수의 리더가 공존하는 식으로 가기도 하고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가. 뭐 그렇겠죠. 예, 중요한 것은 주권자인 당원들이 주어진 정치적 상황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나에 달린 거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일극 체제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가 있는 거는 무조건 나쁜 거고 여러 사람이 경쟁하는 체제가 있어야 좋은 거야. 이 전제를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누가 정했어 그거를? 이거는 당원 주권에 대한 부정이죠.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두 차례의 당대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표출한 그런 의지.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압도적인 힘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한 판단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재명을 받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적 과정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누가 이 현상 자체가 민주주의에 해롭다거나 혹은 나쁜 선거에 불리하다든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인위적 일극 체제다. 그러면 그 비판마다 마땅하지. 그렇지. 이재명 대표가 무슨 세습했냐고. 왜 만들어낸 말이냐 하면 이재명 독재 이렇게 네. 말하고 싶은데 이재명 독재라고 말하자니까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내용에는 이재명 독재를 담고 마음속에는 표현은 이재명 일극 체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언어 자체가 타락한 언어예요. 이 일극 체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것이 더러운 말인 것처럼 이 일극 체제도 불순한 동기에서 만들어낸 더러운 말이라고요. 근데 이게 민주당의 정치인이 이 언어를 가져다가 팬덤이 없는 자기 자신의 어떤 분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손으로 써버리는 순간 아. 당원들은 논리적으로는 이것을 논박을 하지 못하는데 아. 마음속으로는 그러면 내가 투표해가지고 독재를 만들었단 말이야. 아. 이렇게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플이 달리는 거거든. 그 기사에. 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가 뭐 이재명 일극 체제는 당에 해롭다 그래서는 대선에 못 이긴다 뭐라고 막 말을 했는데
그 댓글에 네가 뭔데 뭐 내가 뽑았어 뭐 여론조사 압도적 1등인 대표 보고 무슨 소리야 뭐 지금은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를 해야지 뭐 딴소리 하고 있어 이런 댓글이 막 달려요. 네. 그럼 이거는 댓글 다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차분히 논박을 못해서 그렇지 왜 그런 댓글을 다냐 하면 내가 당원인데 내가 지지자인데 그러면 내가 투표해가지고 독재 체제를 만들었단 말이야 마상을 입는 거지. 그래서 격하게 반응이 더 반응이 격하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거를 야 이재명 독재야 역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정치인은 민주당의 어떤 경선에 나가서도 통과 못해요. 앞으로. 당원들이 투표하는 어떤 선거의 경선에 나가도 당원들한테 이렇게 마상을 입히기 때문에 네. 그 경선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딴 직업 알아보라고 한 거거든. 그 얘기를 너무 내가 건너뛰어서 했어. 너무 짧게 했어. 인신공격을 한 게 아니에요. 인신공격을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때 벌써 안 맞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공직선거에 나가려면 민주당의 후보가 돼야 되고 그렇죠. 민주당의 후보가 되려면 당원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날마다 페이스북 글로 당원을 모욕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어떤 선거의 후보 경선에 나가도 당원들의 표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가 될 수 없다는 거야. 당을 바꾸지 않는 한. 네. 그 임종석 전 실장이 또 바로 반응을 냈어요. 뭐라고요? 예, 모두 나서달라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 공격을 하는 건 아니지요. 라고 해서 이 얘기를 하신 그러니까 겁니다. 인격적 공격. 마상 입으셨네. 그러니까 인격적 공격으로 받아들여지게끔 표현한 건 내 잘못이야. 나는 요거 좀 동의되던데. 다른 직업을 알아보라고 하면 진짜 그거는 너무 셌어. 마상이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축약해서 설명하셨다는 네. 거죠. 세세하게 얘기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네. 알겠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떤 지적에 대해서 조금 더 격하게 반응하는 경우는 제 경험에 비춰보면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찜찜하게 자기도 알고 있는데 그걸 딱 짚어주면은 팍 터지거든요 이게. 네. 그걸 요새 전문용어로 긁힌다고 해요. 예.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이제 이 본인들이 각광을 받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청년 정치인으로서 슈퍼스타였죠. 혹은 유망주로서 각광받던 시기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시기에 본인들이 경험했던 어떤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게 카리스마형 리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당신의 능력과 어떤 조직력 을 바탕으로 해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사람들이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받들면서 추종을 했어요.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는 그게 극복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지도자가 대중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만들었어. 이런 자부심을 이제 사람들이 느끼고 지지자들이 함께 울고 이런 그렇죠. 게 생겨버렸는데 예. 그게 지금도 과거에 봤던 그런 카리스마형 리더의 모습만 남아있고 이 바뀐 현상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나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이게 놓치고 있는 거야.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야. 자기가 그 안에서 함께 인정을 받고 성장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지지도나 이런 것들은 이재명이 막 엄청나게 탁월한 업적을 세워가지고 야 나밖에 없어. 따라와. 내가 빛을 비춰줄게. 이런 게 아니거든. 적어도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이 사선을 넘은 동지라는 어떤 그 연대의식이 생겨버렸어요. 이재명 대표가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법적으로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고 그렇죠. 계엄령까지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도 희한하게 이 양반이 그걸 자꾸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걸 바라보면서 짠한 마음도 있지만 동지의식, 연대감을 느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앞장서가지고 제가 지금 1극으로 가야 되니까 나머지들 다 눌러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거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딴 사람들이 자꾸 고개를 쳐들면. 근데 그 현상이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옛날 개념으로 꼭 그러잖아요. DJ가 김종필하고도 손잡았는데 네. 지금은 잡을 그래? 필요가 없어. 나한테 그래 이거. 그때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고는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하니까, 예. 조건이었기 때문에 방법으로 그걸 선택을 한 거지 도덕적으로 그것이 바람직해서 한 게 아니거든. 그런 거죠. 그러면 뭐 말 나온 김에 그 김경수 전 지사 이야기 잠깐 한번 해볼까요? 저도 근데 그날 함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가장 애정어린 저는 인물평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심지어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미래
정치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는 그런 말이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당사자도 그게 좀 못마땅했던 것 같던데 당사자조차 아니 이제 접수는 안 된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은데. 아 접수가 안 네, 됐어요. 제가 이제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나오는 비평들을 쭉 살펴봤는데 유튜브까지 다 포함해서 네. 그 어제 박구영 교수가 네, TV조선 TV조선 가짜뉴스. 유튜브에서 그 왜곡해서 가짜 뉴스 만들어서 뭐 2030 예, 예. 폄훼했다는 그 영상 만들어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당직을 그만뒀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 언론이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 내지 왜곡 보도 또는 프레임 전쟁의 기본 양식이에요. 아 너무 근데 심하던데. 이제 제 경우에도 보면 평론가들이든 정치인들이든 그 우리가 했던 얘기들을 다 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쭉 검색하면서 본 거는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하고 JIP 김포 박진영. JIP인가 박진영 씨. 박진영. 그 두 분이 확실히 봤더라고. 네. 네. 그 전후 맥락을 다 기본으로 깔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 두 분 제외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반응을 한 경우를 못 봤거든요. 아 그랬나요? 네. 오. 그러니까 기자들은 안 보고 쓰는 건 물론이고 제일 처음에 그 기사를 쓴 게 어떻게 나왔냐가 다 결정해 버려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처음에 그 기사를 보고 그 방송에서 일부를 뽑아가지고 이상한 기사를 만들잖아요. 인신공격한 것처럼. 그러면 모든 평론가들이 그것만 보고 나와서 종편에 나와서 비평을 하고 유튜브에 나와서 떠드는 거예요. 와 그럼 그게 매불쇼가 되는 거네. 매불쇼하고는 거의 아무 상관이 없는 진짜 거야. 너무 속상하네. 아니 국힘 정치인도 막 뭐라고 아주 엄숙한 표정으로 아주 진지하게 뭐 말을 하는데 누구지 그 누구더라 재섭. 아 김재섭. 네. 자, 김재섭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50년대 조성 노동당과 지금의 민주당이 많이 닮지 않았나. 지금 유시민이 원하는 민주당은 과거의 유시민이 망한 사회의 예시로서 비판하던 북한의 모습이 아닌가.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 칭하며 전체주의를 경멸하던 게 유시민 본인 아닌가. 극우 집회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게 정체주의를 얘기하고. 기가 막힌다 진짜. 야, 유시민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예. 내란 우두머리보다 잘못하진 않은 것 글쎄 같아요. 말이야. 아니 내가 계엄령을 발동을 하기를 했어. 무슨 뭐 수거 계획을 세우기를 했어. 간전 단수를 지시를 하기를 했어. 아, 진짜 그러게. 비겁하다. 니네 수령이나 비판해.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하면서. 그러게. 이거 진짜 너무 좀 과한데.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으로 악플이죠. 이건 악플이다 진짜. 네, 이건 악플인데 이건 악플. 명색이 대한민국에 내가 낸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라는 국회의원이야. 자가 이거는 이제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모기한테 대포를 쏜 거 비슷해. 아. 저 우습게 얘기를 하면. 네. 옷도 되고 유일체제야 전체주의고. 근데 그 뒤도 더 저는 그 뒤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10년 사이에 유시민의 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정치적 야욕으로 그의 뇌가 썩어버린 것 같다. 이게 뭡니까? 이거 본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인격 모독이에요. 아니 인격 모독이 아니라 이거는 팩트가 틀리지. 그러니까. 정기 정치적- 은퇴했는데. 야욕이 없는. 아니 근데 부처님 눈에 부처님 보이고 뭐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유시민 작가님이 이재명 대표를 띄워놓고 나중에 집권하게 되면 총리를 노린 약속 받은 것 같대. 그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도 있고 좋아하시네.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더라고. 어떤 평론가 유튜브에서 나왔나? 아니 방송 종편에 나와서 했던 것 같은데 저렇게 해놓고 이재명 대표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지가 대권 들려고. 아. 이거는 평론가들의 세계를 잘 보여주는 비평이에요. 오 흥미로운데요. 그리고 우리 최진봉 교수도 다니면서 많이 그런 사람들 만날 텐데 이제 종편에 주로 출몰하거나 유튜브에 나오는 비평가들은 왜 그걸 할까? 아니 뭐 변호사식이나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도 괜찮고 뭐 그럴 텐데 교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인데 굳이 출연료도 별로 없는 그런 방송에까지 나와가지고 막 한단 말이에요. 정치적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나. 그렇죠. 그런 사람 있죠 우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론장에 나와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평을 하는데 네. 그 비평을 어떤 목적으로 하냐 하면 네. 네. 첫째는
김건희의 눈에 들어서 자리 받는 거. 아, 진짜 한때 그랬어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치 단 사람도 있고 막. 아, 그래. 진짜 그랬어요, 그거는. 네. 그다음에 지금은 윤석열이 탄핵될 것 같으니까 그럼 이렇게 쭉 해가지고 앞으로도 국힘의 스카우트 되거나 혹은 민주당의 스카우트 되는 거. 영입되려고. 예, 그것을 마음에 두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공론이 진행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아닌가 뭐 어떤 원칙에 비춰서 옳은가 그런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지 이게 뒷머리 항상 있기 때문에 이상한 비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좀 부러운 거야. 야, 나도 저 정도 되면 마음만 먹으면 금방 국회의원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걔 눈에는 똥만 보이는 거야. 자기가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말을 하면 제가 보니까 이 비명계 대권 주자들을 막 저렇게 까는 걸 보니까 지가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 관점에서. 예, 나에게 자기 자신을 투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우에 마음속에 스카웃되는 거, 정치적으로 진출하는 거, 국회의원이 된 걸 염두에 두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말을 해요. 네. 요거는 악플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예, 이제 자기의 욕망을 표출한 거죠. 있지. 타격감 있지. 타격감 있죠. 최욱의 헌재에서 김현태가 매불씨 한번 언급만 해줘도 계속 신뢰받는 언론이네. 그 진짜 우리 엄마가 너무 걱정하셔가지고. 그런 점에서 김재섭 의원 오늘 성공했네. 그러네. 반응해 주셨네. 너무 올렸었어. 안 그런 평론가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있죠. 누가 있죠? 요즘 내가 즐겨보는 채널 중에 하나가 남천동, 사장 남천동. 내가 전에부터 그 헬마우스 눈여겨볼 비평가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요새 좀 그 사람들이 좀 알아주더라고. 임경비 떴다. 확실히. 너 진짜 대단하다. 유시민 인증 헬마우스. 내가 진짜 공개하면 어느 방송사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진보 보수 패널들 나와서 토론하는 거 이러면 나처럼 나이 먹은 사람 그만 부르고 이제 새싹들 좀 키워요. 누구 있냐? 임경빈. 근데 왜 안 부르죠? 그러니까 말이야. 더 키워야 그 인재 양성을 안 해 도대체. 맨 천원책이나 부르고. 이거 참 홍준표나 부르고 말이죠. 바뀌어야 됩니다. 세대 교체해야 돼. 그래야지 젊은 세대들도 시사정치 좀 재밌게 보고 그렇죠. 관심을 갖는 거지. 맞아, 자꾸 맞아. 머리 하얀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진짜 그게 악플이야. 그렇지. 인정합니다. 충고 고마워요. 그리고 역시 책 많이 읽으라는 충고 제 받아들여서 이제 이런 책들 요즘 많이 나오네요. 이거는 좀 제대로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 좀 뭔가 봤더니 해석이 필요해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시민아 네가 얘기한 대로 하면 민주주의 무너진다. 나 이 책 볼게. 이랬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아마 참모가 조언을 했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 참모 잘라야 돼요. 잘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두 명의 공저자가 쓴 책인데 네. 그게 원래 오리지널이고 그게 원래 트럼프가 등장할 때 그때 쓴 책이에요. 그다음에 속편이 있어.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그게 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사실 수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책을 비교를 하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독재자 알아보는 법. 그리고 이제 그와 연관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를 하면 민주주의는 제일 좋은 성과를 낸다.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책이 나오고 나서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미국 정치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제일 원만하게 타협했을 때가 언제냐 하면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 네. 남부를 연방군대가 가서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때는 이제 공화당이죠. 그게 링컨의 공화당이죠. 이제 노예 해방하고 그리고 남부 노예 차별하는 제도를 다 없애고 남부를 연방 군대가 가서 점령하고 그다음에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줬습니다. 흑인들이 투표를 장려하고 그래갖고 막 흑인 하원 의원 상원 의원이 막 나오고 한 몇십 년 동안 그랬어요. 근데 이제 결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타협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연방 군대를 철수시키는
네. 주법으로 이제 선거 이런 거 제도를 다 만들 수 있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는 조건으로 연방의회에서는 타협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100년 동안 이른바 짐크로우법이라 그래서 남부를 중심으로 해서 흑인들을 다시 완전히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제도를 100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전쟁 이후에 연방의 통합을 위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타협과 협상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뭐냐? 미국을 다시 인종차별의 암흑 속으로 몰아넣은 결과를 낸 거예요. 그런 비판들이 있었어요. 타협과 협상만이 능사가 아니다. 필요할 때는 제도 개혁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확실하게 국민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그 선택에 따라서 제도 개혁이 이루어진다. 지는 게 필요하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주어졌는데 이 후편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이 책은 미국 선거제도 정치제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한 책이에요. 그게 극단적 소수가 의회의 한 축을 딱 점령하고 협상과 타협 없이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관행과 문화, 제도를 만들어놨다. 그래서 총기 규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의료원 문제, 아무것도 못 풀어. 아무것도 되질 않는다. 아무것도 못 풀어. 그래서 이 저자들이 사실상 김부겸 총리 선배가 들고 나왔던 그 책의 취지를 부정하는 책을 그 뒤에 냈어요. 이게 트럼프 2기를 앞두고 낸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책도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잘못 들었네, 진짜. 트럼프 2기에 들어와서 아. 이미 저자들도 그걸로는 충분치 않다고 얘기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셔츠에 유튜브에 내보내신 거는 상황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상황을. 지금 그 책 읽고 그 책 가지고 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책 가지고 찍자고 한 1,000만 원 잘라야 돼. 국민의힘이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자꾸 대화 타협을 얘기하면서 개혁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렇지. 여야 합의 안 했다고 헌법재판관도 임명 안 해주는 이 시국에. 야, 패부 찌르시네. 거부권 행사해 가면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들 다 무력화시키잖아요. 네. 개혁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패부 찔러버리네. 이런 비평가 내가 이런 드물어요, 요새. 처음이에요? 뭘 드물어요? 이렇게 패부 찌른 경우가 처음이라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극단적 소수가 지금 모든 걸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한덕수, 최상목의 상목. 그러니까 이제 그 영상을 제대로 건의를 하는 참모가 있었다면 그 책이 아니고 그 다음 책.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그 책을 했어야지. 그러면 지금 이 내란의 시대에 딱 맞는 그렇죠. 책일 수 있었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국힘이라는 108석밖에 안 되는 이 의석을 가진 이 정당이 국회를 운영을 사실상 다 가로막아 아니, 갖고 무력화시켰죠. 뭐 그다음에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막 수도 없이 하고 네. 지금 최상목 씨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에요. 윤석열 권한대행이지. 네. 윤석열이 앉아 있는 거하고 똑같아. 정확하시다, 진짜. 다 거부권 발동하고 여야 합의해요라 그러고 맞아. 지금 여야 합의 안 해온다고 헌법재판관도 임명 안 하고 버티는 이 마당에 맞아. 그 책 가지고 해서는 형님 이건 아니. 그 책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또 긁혔다. 처방은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이거를 책을 읽어서 해결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브로맨스로 넘기려고 하다 보니 좀 아쉽네. 그 책 아니에요. 그 다음 책이에요. 책을 아니 요즘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좀 책을 한정적으로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해요. 나는 진짜 좋은 분인데 가까우신 분인데 너무 거기 숟가락 얹지 마세요, 그냥. 그냥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다 아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나 아직 걱정된다고. 네. 김경수 전 지사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고 싶은데 착한 2등이 되라 뭐 이런 조언을 또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통합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통합이란 단어는 참 예쁜 단어죠. 네. 근데 지금 이게 과연 그 통합이란 단어가 적절한 단어인지에 대해서도 좀 한번 좀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 통합이라는 단어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네. 실수하는 일이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어느 정도까지 통합을 했느냐 하면서 유승민 의원 같은 야당 인사들까지도 이 사람들 입각을 제한을 할 정도로 우리는 외연 확장하고 통합을 많이 하려고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좀 사실이 아니어가지고 논의만 했지 실제 제안은
제안은 안 했다. 제안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안철수 씨가 또 나도 제안 안 받았는데 왜 나한테는 사과 안 하냐 또 이런 거. 네, 그래서 이게 뭐 또 사과까지 이어지고 뭐 그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 근데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아 누구와의 통합? 예. 도대체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는지, 어떤 세력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근데 뭐 대화는 다 누구랑 하든 대화는 할 수 있는데 네. 윤석열이 제거되었으므로 이재명도 제거돼야 민주주의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통합하라 그러면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은 말 할 수 있는데 네. 윤석열이 제거되었으므로 이재명도 제거돼야 민주주의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통합하라 그러면 그거는 안 되죠. 통합이 아니죠.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거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아예 얘기를 하지 말든가. 아. 그 이야기가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김경수 지사가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게 없어요. 아. 아니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그거를 말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그건 모르죠 뭐. 아니야 그 얘기보다는 실제로 본인이 움직이면서 뭔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이 아 김경수가 저래서 움직이는 거야 하면 나중에 나와서 한번 정리하는 말을 하면 네. 이렇게까지 욕 먹지는 않을 텐데 본인 나름대로는 지금 이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스텝을 밟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근데 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지금 내일 모레 만나면 무슨 계획을 너 혼자 짰냐고 좀 물어보고 싶은데. 아 맞나요? 아니 우리 친구니까 이제 또 만나기로 했는데. 아, 왜 이렇게 말을 세게 해 근데 천천히 하세요 살살. 매부쇼에서 만나시면 왜? 안 돼요? 아이고 좀 그렇죠 또. 뭐가 그래요? 이렇게 이거지. 그렇죠. 네. 아주 친구니까 네.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걱정돼서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걔는 뭐 이렇게 딴 맘을 먹고 엉뚱한 짓 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렇지. 걔가. 아주 네. 아주 그러니까. 그 인격적으로 보면 아. 김경수 씨는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아, 인격자예요? 내가 아는 김경수 씨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그 좋은 마음을 바탕으로 좋은 네.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네. 깐에는. 통합이라는 단어 좋은 단어죠. 그럼 그 좋은 얘기를 하는 거고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세력을 쫙 합쳐가지고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 게 좋고 네. 그걸 누가 반대합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계속 그동안에도 김경수가 눈앞에 없었단 말이에요. 네. 감옥살이하고 독일 갔다 오고 이러다가 안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언론은 또 그걸 최대한 키워야지 지들이 여기를 분란을 맞습니다. 만드는데 유리하니까 네. 맞아요. 유용하니까 그렇게 자꾸 하는데 김경수 입장에서는 나름의 플랜으로 또 그런 장이 필요하니까 이제 응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용당하는 측면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실천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자꾸 이제 이게 생각이 괴리가 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간극을 좁히고 싶어서 본인의 애타는 마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확인을 안 해보고 나한테만 물어봤어도 야 심상정 아니라 노회찬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텐데 내가 그거 보고서 아차 싶더라고. 아 이거 왜 또 급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마음이 어떤지는 우리가 다 모르죠. 네. 근데 이제 과거에 알던 그 모습들로 생각하면 김부겸, 김경수 이게 다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고 선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 왜 저렇게 될까에 대해서 내가 그 시민언론 민들레의 칼럼에 그 지난번 매불쇼 출연하던 그 며칠 전에 이미 썼거든. 네. 거기도 다 검명을 해서 썼어요. 네. 썼죠. 근데 그때는 진짜 누구도 어떤 언론도 관심이 보도 안 없었어요. 했어요. 네. 근데 매불쇼가 센 게 여기 나와서 얘기를 했더니 엄청 시끄러워졌는데 제가 조금 바람 잡은 측면이 있었던 거 아니야 맞지만 쇼츠를 다 만들었어. 이 정치적 맥락이 중요한데 지금 맥락이 어떻게 돼 있냐면 탄핵은 이제 기정사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우리 최욱 씨가 불안하다고 그래갖고 내가 좀 지난 한 2달 동안 종종 나와서 맞아, 약을 넣고 이렇게 네. 했는데 괜찮다고. 네, 그때뿐이더라고. 예, 울퉁불퉁하지만 계속 앞으로 가질 거다. 지금 울퉁불퉁하지만 여기까지 왔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되면 이제 마지막 정의신문이 이제 헌재에서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 한 번쯤 더 있을지 말지 잘 모르겠고. 그러고 나서 최후 변론 마지막 변론 하고 나면 그다음에 열흘이고 뭐 보름이고 있다가 선고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3월 초, 아무리 늦어도 3월 중순. 지금 봐서는 3월 초순이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네. 상황이. 그리고 탄핵돼요. 왜 탄핵되냐 하면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이 하는 행위와 윤석열이 했던 행위와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윤석열이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와 그다음에 바깥에서 윤석열 지지자들이 벌이고 있는 일들을 그렇지. 헌법재판관들이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자기들은
헌법재판소 국힘까지 포함해가지고 국회의원들 하는 것까지 자기들은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해서 뭐 이렇게 심리 기간을 늘리고 늘리는 것도 늘려서 기각된다고 해서 늘리려는 게 아니야. 네. 어쨌든 민심을 좀 수습하고 자기들이 조기 대선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다른 사건이 못 터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막고 있는 거거든. 네. 근데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빙의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끔찍한 거죠. 다시 풀어놓으면 아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휘하의 부하들 참모들 군인들 지지자들 난동까지 다 봤는데 네. 헌법재판관 집 앞에 와서 아침 저녁으로 떠들어대고 이 동네 집값 떨어져라 이러고 그게 그들 생각에는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해서 뭐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뭐 악몽이야 이게. 악몽이야. 예. 진짜. 다시 윤석열을 대통령실로 돌려보낸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유. 8명이 됐든 9명이 됐든 이거는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이 된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면 대선은 되게 저 그전에는 4월 30일 수요일도 가능하다고 봤는데 그게 좀 어려우면 5월 7일 그 연휴 때문에 그러면 5월 14일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네. 어쨌든 5월 초에는 대선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언론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탄핵은 기정사실이고 자기들도 내놓고 지지하지 못한다. 계엄령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내란까지 자기들이 지지할 수는 없다. 아, 내란. 그래서 이제 보도도 하고 뭐 단독 보도도 하고 비판도 하는데 네. 다만 자기들이 민주당 편을 들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국힘하고 민주당에게 동등한 발언권을 주고 네. 지금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을 좀이라도 국힘에 유리하게 바꿔줘야 되겠다. 네. 그런 것 때문에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행위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이 탄핵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네. 민주당 쪽으로 확실한 우위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힘을 편들다 보니까 국힘당 의원들이 하는 내란 옹호 행위를 중계방송을 하게 되고 국힘당 지지자들이 떠드는 뭐 어떤 뭐 전한길 씨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 아무 내용도 없는 말인데 그거를 그냥 받아쓰기해서 옮기고 이런 행태들을 하는 거예요. 맥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맥락 안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좀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잖아. 네. 아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의 마음은 윤석열 지지자들을 제외한 그 25% 내외로 나는 보는데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정권 교체를 해서 이 뿌리를 뽑고 나라를 좀 똑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압도적 다수예요. 네. 이 조건에서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이 가고 있는데 여기서 막 통합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리고 통합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온갖 망발을 부리다가 스스로 나가거나 당원들이 탈락시키거나 이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당을 바꿔가거나. 저 사람들은 이제 다 잊어버렸어. 안중에도 없어. 시원하다. 저 사람들 나오거나 하니까 민주당 잘하네. 이렇게 돼 있는 판국에 누군지 말도 안 하면서 통합하자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쪽 다수의 시민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거고 언론은 그걸 키워야 민주당 내에 분란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키워. 그 다가올 조기 대선에서 보수 쪽이 좀이라도 위세를 회복할 수 있지 않냐. 네. 이래서 그거를 지금 풀무지를 하는 거거든. 뭐 요만한 불씨만 쫙 타오르면 막 바람을 넣고 땔감을 집어넣어서 마치 큰 산불이 난 것처럼 이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총선 때 뭐 친명행제 비명행사 그 소동 부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이 김경수 씨나 뭐 김부겸 씨나 이런 분들이 뗄감으로 쓰이면 안 되지. 거기 지금 뗄감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면. 근데 본인들은 그걸 뗄감으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올바른 길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으로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선언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가지는 이 문제가 아니거든. 이게 내가 정치도 안 하는 놈이 밖에서 볼 때 그런데 안에 있는 분들은 이걸 못 느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는 그러면 안 돼요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거든. 나는 그렇게 봐요. 그 주변에 참모들이나 가까운 사람들 중에 그 죽는 길이야 망하는 길이야 글로 가지 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니까 네. 화가 나는 거지.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기도 하고.